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 장도 만만치 않은 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뉴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폭락한 휠라 그리고 지누스 무슨 일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갑자기 이게 웬 말일까요? 아프가니스탄 리스크가 발발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분기에 호실적을 달성한 기업이 있는데 화장품에도 진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사야 되나 이러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2021년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잇! 자, 벌써 8월 또 중간 정도가 지나고 있고 여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선선해졌죠. 자, 기리분들 조금 더 힘내시고요. 오늘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신규 확진자 1373명, 그리고 오늘 백신 접종 완료가 1000만 명이 넘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 3일간 연휴 기간이었죠. 그런데도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은 하루 9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총 1차 접종을 받은 인구가 2300만 명이 되고요. 그리고 둘 다 완료한 사람은 999만 6839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000만 명까지는 이제 코앞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이 무려 44.9%, 접종 완료가 2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간다면은 2명 중에 1명은 1차 접종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5명 중에 1명은 2번 다 접종을 해서 접종 완료가 되었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도 조금씩 잠잠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다시 경제가 좋아진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투자 심리가 좋아질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벌써 배당주에 돈이 몰린다. 왜? 지금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안정성이 높은 배당주에 돈이 몰리고 있다. 7월만 해도 은행과 같은 배당주를 순 매도하던 외국인은 또다시 국내 배당주를 모으고 있는데요. 배당주 펀드로 개인들의 투자 자금도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배당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서 흔히 찬바람부는 10월부터 배당주 투자가 관심을 받지만 최근에는 금융시장도 불확실하고, 그런데 주식시장은 떠나기 싫으니까 그냥 미리 좀 안전한 배당주를 미리 사놓자,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인컴형 투자처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거래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 20위 안에 SK텔레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강원랜드 등 이러한 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의 토픽은 누가 뭐래도 딱 하나, LG화학, 삼성, SDI 등 2차 전지였는데 배당주가 2순위 픽이었다는 거겠죠. 특히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강원랜드는 지난 7월부터 8월 6일까지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던 종목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두 번째로 많이 사는 종목이 배당주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통상 찬바람이 부는 10월부터 배당락일까지 배당주 투자 수요가 몰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일찌감치 이러한 투자가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각국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커지고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등 하반기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인컴형 자산으로 관심이 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를 사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원래는 한 10월부터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다가 배당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또 빠지는 게 배당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배당을 주기 전까지 그냥 투자를 했다가 주식이 오르면은 그만큼 먹고 나오는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도 가능하고요. 그 반대로 주가가 만약에 오르지 않는다면은 아유, 그냥 5%대 배당이나 받지,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조금 더 보유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배당주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배당주는 큰 폭으로 오르거나 큰 폭으로 빠지는 흐름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3% 오를 때 1% 오르고 남들 3% 빠질 때 1% 빠지는 게 배당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장이 많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현금을 쓰고 싶죠. 왜냐면 지금이 기회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한 몇 달 뒤를 딱 보면은 결국 지금 샀어야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을 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날 때 그때 배당주를 미리 사놓고요. 이때부터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래, 뭐 조금 덜 먹더라도 그래도 잘 샀다, 이런 생각으로 배당주를 쭉 들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반면 만약에 증시가 더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배당주도 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더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은 정말 맛있는 기업들, 야, 이 기업이 이렇게 세일을 하나? 그런 기업들은 마이너스 10%씩 빠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배당주를 매도를 한 다음에 그런 주식들을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도 약간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배당주 투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런 부분도 기회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두 가지의 기업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휠러홀딩스 그리고 지누스인데요. 한번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KTB증권 휠러홀딩스 2분기 실적이 좋았지만 하반기부터는 정체, 목표가 하향. 자, 이런 리포트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휠러홀딩스를 조금은 안 좋게 본다는 거겠죠. 한번 어떤 식으로 안 좋게 보는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러홀딩스는 2분기 골프 브랜드, 타이틀 리스트 등을 운영하는 아쿠시 네트덕에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다고 17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쿠시네트의 실적 개선 모멘텀이 약해질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66,000원에서 63,000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한 걸 확인할 수 있죠. 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2분기 휠러홀딩스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3%나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246%나 증가해서 실적은 정말 나쁘지 않았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부터 안 좋아진다는 이런 시각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프 브랜드를 운영하는 아쿠시네트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신제품 효과 등에 힘입어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에 역기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는데요. 장 초반에는 한 6%, 3% 이렇게 빠지다가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장중 16%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니 뭐 아쿠시네트가 사라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휠러홀딩스 주주분들은 진짜 벼락을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지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포트는 아닌데요. 이번엔 진짜 실적이 나빠졌어요. 지누스가 2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4천억이 넘게 날라갔고요. 자, 얼마나 실적이 나빴나? 지누스는 2분기 매출액으로 전년동기 대비 12%나 늘어난 2,500억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3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4%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수치는 컨센서스보다 더욱더 나빴다고 하는데요. 컨센은 3,000억이랑 300억이었는데 결과는 2,500억이랑 130억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코로나19 관련 인도네시아 공장 중단과 지금 현재 물류 대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봉량 부족에 따른 북미 중심의 매출 지연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네요. 자, 얼마나 주식이 떨어졌는가? 무려 마이너스 28.43%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하한가가 코앞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어차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인도네시아 코로나는 잠잠해지면 다시 공장은 돌아갈 거고 물류 대란 또 언젠가는 잠잠해질 거니까 그때가 되면 다 회복을 하고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반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진짜 장도 안 좋은데 지누스랑 휠러홀딩스 주주분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주주 기리분들이 계시다면 힘을 좀 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장중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나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주 회복 가능성은 저평가 심하지만 반등폭 제한될 수도. 한번 이런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정말 나쁜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단기 추락은 D램 거래 가격이 오는 4분기부터 최대 5% 하락할 수 있다는 시장조사 업체의 전망이 나오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슈퍼사이클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사실 오르지도 않았죠. 올해 1월부터는 지금까지 줄곧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운사이클이 올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면서 주가는 꺾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모건스탠리가 D램값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을 주장하며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5만 6천원에서 8만 원으로 반토막을 내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고점론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하는데요. PC용 D램의 수요가 위축되고 가격이 흔들리는 것은 맞지만 이는 올해 상반기 PC 판매량이 줄어드는 신호 속에서 이미 예측된 이슈라고 합니다.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PC용 D램이 사용하는 비중은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설령 PC용 D램이 엄청나게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비중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서버 모바일용 D램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매도세가 셀 반도체인지 아니면 셀 코리아인지 이거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이 7조를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7조 중에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셀 반도체라는 시각이 다소 우세하다고 합니다. 이때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위기 전환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예컨대 DDR5가 탑재되는 인텔의 CPU가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거나 시장조사 업체의 전망치가 바뀌는 것 등이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셀 반도체가 아니라 셀 코리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셀 코리아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장 큰 변수는 환율이고,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와 중국 정부의 빅테크 산업 규제 등의 외부 변수도 위협적인데요. 삼성증권연구원은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으로 파급된 외국인의 매도세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이끌었고, 이는 다시 증시의 하락 압력을 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테이퍼링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규제 위험이 현재 진행 중이고,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이어짐에 따라 국내를 포함한 신흥국 증시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셀 반도체라면은 이제 CPU가 새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시장 조사업체의 전망치가 바뀌는 등 이러한 신호만 기다리면 되는데, 만약에 셀 코리아라면은 신경 쓸 게 좀 많다고 합니다. 환율이 가장 크고,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만큼 투자 심리가 나빠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사야 되나요? 개인은 최근 3거래일 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각각 5조 그리고 1조 7천억이나 샀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던진 물량 대부분을 받은 셈인데, 일단 전문가들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판단한대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는 좀 하락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주가와 가치가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선행 펄을 딱 보면은 9.12배, PBR은 1.39배로 낮아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자 반도체 하락 사이클의 정점 구간에서나 볼 수 있던 밸류에이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단기적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겠지만 결국은 지금이 싸니까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 반대 시각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다만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의 연구원은 지금이 투자 기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생산업체의 경쟁적 설비 투자, 서버의 전략적 수요 감축과 그에 따른 현물가 및 고정가 하락 등이 이어진다면 당분간 주가 반등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지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 반면 다시 또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장이 어떻게 됐나 그걸 봤더니 삼성전자는 이렇게 바닥을 살짝 다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류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싶다면은 이것만 매수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도 같이 매수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광복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아프가니스탄은 수도가 함락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4대 돈을 싣고 튄 아프간 대통령,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거침없는 진격에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함락 위기에 처하자 국외로 도피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탈출 당시에 다량의 현금을 챙겨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황에 빠진 국민을 방치한 채 도망친 가니 대통령은 뒤늦게 도망친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자기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떠났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은 카불을 공격해 나를 타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학살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아프간에 머물러 있었다면 전쟁이 더 크게 발생해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리분들이 확인하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 다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해서 이제부터 전세계가 어떤 흐름이 나올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 사건 때문에 전세계 증시가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탈레반 9.11 같은 테러 위험, 그리고 중국에서는 위구르 독립 자극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인도 매체 CNN 뉴스 18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재건과 국민 단결에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에는 잘 알려진 인물을 기용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우리가 말한 포용적 정부란 비탈레반도 참여하는 정부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또한 탈레반은 수도 카불을 장악한 뒤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과거 탈레반이랑 비교하면 지금 현재 온도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완전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이었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탄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고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탈레반에 대한 불신이 뿌리가 깊다고 하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아무도 성급히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길 바란다. 어떤 종류의 정권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으며, 참고로 탈레반은 1996년부터 미국에 패퇴하기 전인 2001년까지 6년간 아프간을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탈레반은 여성의 학교 교육을 금지하고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심만 들어도 여성을 돌려 때려 사형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해서 부르카가 무엇인가 이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슬림 여성 의상을 딱 보시면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거의 다 히잡 아니면은 차도르 이 두 개인 것 같은데요. 히잡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옷에다가 그냥 얼굴만 이렇게 얼굴 테두리만 가리는 걸 히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차도르는 이제 얼굴만 내놓고 다른 모든 걸 가리는 그런 긴 천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히잡까지는 무슬림 여성 의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차도르부터는 많이 덥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부르크라고 합니다. 왼쪽을 보시면 전부 다 가리고 게다가 눈까지 가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밖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꽁꽁 싸맨 게 부르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변국들도 지금 현재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프간이랑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 내에는 상당한 탈레반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탈레반이랑 파키스탄이 비교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카불에 들어선 탈레반 정부가 본격적으로 파키스탄 내 탈레반을 지원할 경우 파키스탄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거나 정국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파키스탄이 보유 중인 핵탄두 160여 기가 만에 하나 탈레반의 손에 들어갈 경우 전 세계의 악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중국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탈레반 세력이 국경을 넘어서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신장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탈레반이 이슬람 교도가 대부분인 신장 지역까지 들어와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위구르족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한 유럽과 아시아는 난민의 물결이 밀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시리아 내전과 아랍의 봄 사태가 벌어진 뒤에도 2015년경 독일 등 유럽 각국으로 난민이 몰린 것처럼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다시피 그냥 단순히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탈레반에 넘어갔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비 효과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도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세계 증시가 야 이거 좀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어서 조금의 씁쓸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카 아까 전에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옷의 가격이 지금 현재 10배가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탈레반이 이렇게 복귀를 하니까 결국은 그걸 이화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지난해까지는 약 3,000원이었던 부르카가 지금 현재는 3만원 정도 그 정도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탈레반이 집권하면 부르카 착용을 강제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탈레반 측은 정권 이양 후에도 여성 인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여성은 절대 혼자 집 밖에 나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히잡만 쓴다면 교육과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고 혼자 집 밖에 나가는 것이 허용된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거를 바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씁쓸한 일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부터는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상장 첫날 시초가에는 사지 마라. 기리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한번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IPO 공모주 평균 경쟁률이 1355대 1로 역대급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5년만 해도 평균 경쟁률은 330대 1이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금융투자는 IPO에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올해 청약 경쟁률 상위권 기업들은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는 확률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상승할수록 높은 시초가를 기록하는데 특히 2,500대 1 이상을 기록한 종목들의 경우 상장 이래 평균 공모가의 100%의 거래를 시작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모주 투자로 고수익을 내려면 공모가에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투자가 6년간 IPO 기업의 주가를 살펴봤더니 상장 후 해당 연도 연말의 평균 수익률은 공모가 대비 24%에 달했다고 하네요. 반면 시초가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5.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평균적으로 공모주에 참여하면 웬만해서는 24%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소리고, 그 반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시초가에 매수를 한다면 마이너스 5.8%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더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상장 후에는 한 달 동안은 건들지 말자.
다음으로 미국에서는 부스터샷을 검토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의료진, 노인 등 범위 확대. 지금 미국에서는 3차 백신 접종을 하는 일명 부스터샷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 보건당국과 의학계, 제약회사 등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코로나19 백신 효능이 일반 독감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진다는 점과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 역부족이라는 각종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반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선진국을 대상으로 이 같은 3차 백신 접종 논의에 대해서 아직까지 백신 수급조차 안 된 개발도상국의 접종률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 때까지 자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니까 몇몇 국가만 이렇게 높인다고 종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은 델타 변이, 람다 변이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 평균 백신 접종률을 딱 봤더니 인구 100명당 투여량은 국민은 108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88, 아시아는 61, 남미 카리브해는 60, 오세아니아는 38, 아프리카는 6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기업 하나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섬 2분기 호실적의 화장품 사업 진출도 긍정적. 목표가 상승. DB금융투자는 한섬에 대해서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낸 데 이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48,000원에서 55,000원으로 14.6% 올려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고 하네요. 자, 한섬은 전년 동기 대비 13%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장이 당초 기대한 컨센서스보다 10% 이상 웃도는 호실적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한섬은 이달 중 화장품 브랜드 공식 론칭을 한다고 하는데 화장품 사업 특성상 마케팅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 영업비용 증가가 예상되면서 하반기 영업이익 개선폭이 상반기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화장품 사업이 본 궤도로 올라선다면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점도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이어서 최근 7월에서 8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패션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전보다 거리두기에 대해 시민들의 민감도가 떨어진 점이나 7에서 8월은 전통적인 의료업계의 비수기인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목표가가 55,000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주가가 쭉 오르더니 델타 변이가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 쭉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델타 변이가 마무리가 된다면은 다시 또 올라갈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흐름은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죠. 한 번쯤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경주수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나쁜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더 좋은 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빠이요.